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좀처럼 이슈가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워낙 큰 이슈에 묶여서 말이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각 당은 후보를 내놓고 정말 열심히 사활을 걸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겨놓은 이 지방선거 환기도 시키고 이번 지방선거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세 분을 소개하죠. 먼저 조경근 경성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김태환 동의대 공공인지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워낙 이슈가 안 된다라는데 또 찬물을 끼얹는 이슈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6월 13일 지방선거가 너무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지방선거가 정말 지방이 다 빠진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일단 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게 이제 우리 판문점에서 있었던 일처럼 이게 생방으로 진행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만 해도 좀 밤을 새워가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한반도 전체가 변화하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지켜볼 것 같은데 그러다가 투표장에 못 가는 일은 없어야죠. 열심히 한번 준비해가지고 또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중요하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일단 이건 정말 생활 선거고 우리 일상과 관련된 선거이기 때문에 말이죠. 좀 이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묶어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슈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그런 형태의 정책이나 공약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기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후보들이 명확하게 다른 입장들을 내걸고 좀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면 가능하겠죠. 근데 예. 저희 나라의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간 평가,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광역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규범적인 적용이 저희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어떻게든 정책을 공략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네. 좀 뚫고 나가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전부터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었고 게다가 북미 정상회담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결코 이슈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말이죠. 김 교수님은 좀 반대 의견이십니까? 어떠세요? 두 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과 비교하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이 한 20-30년 냉전 체제가 더 늦어졌거든요. 종식이. 그런 면에서 냉전이 종식되는 아주 거대한 흐름 속에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선거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유권자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그런 거대 역사적인 흐름에 몰입되어서 정작 우리 국내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그런 당위적인 문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특히 후보자들도 이런 남북 문제나 미북 문제에 보다도 좀 더 현실에 다가올 수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쟁점 중심의 공약을 더 많이 개발하고 더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좀 문제는 정당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선거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들 정당들이 내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지방의 민생과 관련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거대 정당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은 보면 뭐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뭐 이런 형태는 굉장히 거대 담론을 사실 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좀 반성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 교수님 덧붙여주시죠. 이제 그 큰 흐름을 지금 주도하는 게 소위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하여서 이제 야당이 이슈화에 실패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당연히 하는데 사실은 여당도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있는 지역을 두고 볼 때에 여당도 이 큰 흐름에 뭐 묻혀갈 게 아니라 부산을 위한 공약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알차게 만들어서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쟁점화가 되지 못하는 그 책임의 부분은 여야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아주 편하게 지방선거를 치르는 각자의 전략과 방법이 뭐냐면 강대강으로 가고 그렇죠. 큰 구도로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볼 때는 뭐 근데 선거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그렇게 아예 구도와 판세를 그대 담론 중심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경향도 명백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짜시는 분들도 이 이제 거대한 흐름 앞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공약이 필요할 것인가 참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두 분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여야가 당 차원에서 너무 외치에 거대 담론에 몰입할 때 유권자들은 정작 나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경제 문제, 매일매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스스로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외면하고 거대 정당들이 이런 선거에 임하게 되면 오히려 투표율 저하라든가 아니면 기타 유권자들로부터 의외로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 교수님 해봅니다. 말씀은 야당 쪽에서 지금 열심히 사활을 걸고 뛰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생과 관련된 공약, 경제와 관련된 공약은 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늘려봐라. 그런데 당장 나온 공약들이 눈에 띄는 게 이 서병수 장과 오거돈 후보의 이 가덕 신공항 논란이거든요. 과연 누가 득이 되고 누가 실이 될지, 그리고 단 둘이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정당의 후보들은 굉장히 거북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점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요. 가덕 신공항을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이게 부산 사람들이 김해에서 타느냐 아니면 가덕도 가서 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덕 신공항을 주장하는 그 근거는 경제 살리기거든요. 부산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살려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TSR, 시베리아 횡단을 거쳐가지고서 물동량을 옮기는 문제인데 예. 이거하고 상관해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부산이 관문이란 말이죠. 동남아의 관문인데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새롭게 이 문제가 조망이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전에 2016년에 이게 이제 활주로 하나를 늘리는 그런 걸로 끝났는데 몇 달 전에 나온 국토부의 보고서가 뭐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 안에 내부만 좀 바꾸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활주로 하나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부산시가 책임을 지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쟁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결국 제 말씀은 경제와 민생과 한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점에서 새롭게 부산에서는 조망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죠. 논란이 될 수 있다. 논란의 네네, 소지가 그럼요. 있고 오히려 피로도가 더 높아진다 이런 그런 얘기도 쟁점이긴 있지만 하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들어보세요. 굉장히 좀 그런 이제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질 주제들이 그렇게 명확치 않은 게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신공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좀 여와 야의 어떤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쟁점화돼서 시민들에게 지방선거에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저는 그 어떤 선거 경쟁의 어떤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사실 부산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가능하면 뭐 조금 그 어떤 그 토론의 쟁점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저는 좀 군소정당들이 사실 저는 양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 한번 붙어봐라. 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또 군소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어떤 형태로든 뭐 군소정당들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토론회를 갔든 어쨌든 저는 좀 메인 중요한 지역의 언론들이 좀 그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들을 좀 해야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올라가고 지방선거가 정말 지방선거답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느끼는 신공항 문제는 늘 피로도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대구에서 뭐 부산에서 얼마나 많은 소모전을 했는지 이걸 또다시 경험해야 되나? 그리고 가덕이 진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하나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이 이 부산 신공항 문제야말로 어떤 부산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산에 이런 거대한 신공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지역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 그리고 또 장래 미래의 어떤 국가 발전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유사시의 대체 공항 건설 차원에서 상당히 또 조명해봐야 할 그런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이렇게 논의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정당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에서 관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야말로 거국적으로 한번 논의하고 또 진지하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 교수님.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셋 다 정치학자고 정치에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민주주의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 남북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이 지방선거가 묻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또 부산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 쪽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가야만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때문에 그쪽에 대학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자리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 부산시가 발표하는 또는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에 대한 통계가 이게 옳은 통계냐? 정말 이게 제대로 고용된 상태의 통계냐라고 하는 것을 쟁점화해가지고 나간다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을 좀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후보들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정책을 내세우게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그 이슈까지 가기에는 가덕 신공항 가지고 지금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가덕 신공항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유권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원하죠. 근데 가덕 신공항은 여기냐 저기냐 딱 명백하잖아요. 근데 일자리라고 하는 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서명수 시장님이 뭐 취임하실 때 20만 개 만들려고 하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신뢰받는 CEO상도 받으셨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들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지방선거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상하기에는 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이제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지방선거에서 투표장에 안 나가는 세대가 젊은 세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선거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젊은 표를 좀 얻으려고 하면은 솔직히 젊은 친구들은 가덕 신공항이 안 와닿을 겁니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네들하고. 자기네는 지금 먹고 사는, 취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는 젊은 친구들의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 달이 남았는데. 이제 지난 목요일에 뉴스데스크 리포트 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청년 정책이
모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좀 새겨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더 덧붙여 주실까요? 김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다. 그모 정당의 어떤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청년 후보자들을 영입하고 상당히 이제 혜택을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광고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공약 차원에서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런 면들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노력을 투자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위에 자꾸 이렇게 쏠리면요 시청자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후보마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다 나왔어요. 오거돈, 서병수 그리고 이성권, 박주미. 각 당의 어떤 단점 그리고 강점 이런 것들은 이번 선거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사태 여기 좀 선거에 영향이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드루킹 이 문제가 이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어떤 판결이 나오고 명확하게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되지를 않거든요. 이게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다음에 또 그다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드루킹 사건이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에 비하여서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이 없다는 거는 뭐 명백하게 여론조사를 다 믿을 거는 못 되지만 사실 드루킹 사태의 어떤 정말 그 핵심인 그 김경수 뭡니까 이제 전 의원이 됐겠죠. 후보 같은 경우가 사실은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고 이 전후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말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사실 드루킹 문제 같은 것들은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유한국당이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되게 우습게 사실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 이런 말씀 머무던 개가 머무던 개를 나무라는 꼴이다. 너희들도 더 사실 큰 사고를 치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갖고 지금 그걸 따질 때냐라고 하는 인식이 저는 좀 유권자들 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접고 가는 그런 경향이 드루킹에 대해서는 민주당에게 좀 후한 점수를 주시네요. 예, 오히려 이슈가 되기 쉽지 않다. 저는 쉽지 않을 근데 그 제가 어젠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느 언론기관에서 또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드루킹 사건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상당한 퍼센테이지였어요. 였는데 두 가지죠. 첫째는 그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안 나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응답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뭐 묻은 개가 우리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런 면에서도 전적으로 두 분 견해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 담론이 있고 또 선거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몇 쟁점에 묻힌 어떤 글쎄 드루킹이 뭐 소수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다양한 어떤 쟁점들이 같이 이렇게 부각된 채로 흘러가는 것과 그것이 무시된 채로 넘어가는 것은 건강한 사회 발전에 민주주의 발전에 분명한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루킹 같은 문제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라든가 이것이 건강한 사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문제 제기와 거기에 대한 반론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드루킹 문제 어떻게 됐어? 할 때 뒤돌아보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는 우리가 정당하게 투명하게 가야 그렇죠. 그래야 네. 건강한 사회고 우리가 제대로 된 지향하는 민주주의라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볼게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홍준표 대표 지금은 좀 내용이 잦아들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단식을 하면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번 선거를 홍준표 대표 체제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서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다른 대안이 굉장히 저는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인지도의 면에서
뭐 그런 모든 면에서 홍준표 대표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을 책임지고 앞에서 간판이 돼줄 수 있는 얼굴이 저는 참 찾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런 그 간판이 되는 인물들로 영입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호소력 있게 다가갈까 뭐 이런 부분에도 저는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체제로 뭐 지방선거를 그냥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또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좀 그 변화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타나지 않게 될. 오히려 이후에 정계 개편 문제를 더 그렇죠.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뭐 근데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험하고 어려운 시대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한국당에 이제 제가 건설적인 비판을 좀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 정세에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소수의 소위 보수파를 모으는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나서가지고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던져서라도 옳게 가고 국민들에게 보수로서 바른 것을 제시하는 그런 말을 못하느냐. 결국은 나중에 공천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아주 작게 지금 현재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데 분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인지는 몰라도 그런 점이 참 그 아쉬운 대목이다 하는 생각이 좀. 저는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려면 먼저 자기에 대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은 현재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좀 더 본질적인 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좀 걸러져서 나중에 정계 개편과 어울려서 조금 큰 틀의 어떤 변화들이 없지 않고서는 저는 새로운 보수의 어떤 틀을 만들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도 강길부 의원이라고요. 지금 4선이시죠. 이분이 탈당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또 이슈가 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교수님. 예. 뭐 양당 여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야당에 좀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아무래도 흐름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 국제 정세에 모두가 관심이 가 있고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안보 문제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단발적인 이렇게 좀 근시한 단기적인 문제고 장기적으로 가려면 결국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미래를 보려고 생각한다면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할 때에 경제적인 공약이나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분석해서 그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선거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미할지 몰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일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 뭐 좀 덜 남았지만 그렇게 또 짧은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좀 더 국내 문제에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경제 문제에 좀 더 몰입을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의 대체 세력으로 이제 바른미래당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지금까지는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어서 말이죠. 이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릴까요? 오히려 저는 그동안에 이제 한 1년 남짓, 2년 이 정도의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은 사실 보수의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는 정의당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딱 주체가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는데 물론 민평당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진보 입장에서 바라보는 민주당과 민평당과 또 정의당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것과 이거는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있는데 이걸 볼 때에 이것도 좀 이상하고 이것도 대안이 되지 않고 이래 지금 사실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아까 말씀처럼 정계 개편을 해야 되는데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게 도토리들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현재의 정치 풍토에서는 도토리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소위 이제 한국의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웃기지만은 좀
영웅다운 그런 훌륭한 사람이 좀 나와가지고 깃대를 들고 자기 직을 다 던지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좀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은 정계 재편이 돼도 상당 기간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충분히 또 그러실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저는 대표적으로 김태호 이제 경남지사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홍준표 대표와의 어떤 대립각들을 좀 만들어내고 지방선거에서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볼 땐 당내에 자기 입지를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저는 충분한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파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뭐 이거 당 내부에서도 세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력으로 뭉쳐서 비판적인 세력화를 못 해내고 있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예요.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주시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지금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민주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양대 정당이 다 경제적인 민주화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갖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또 안보를 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체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바른미래당이 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중간에 있는 그게 뭐냐, 실체가 뭐냐라고 묻는 그 물음을 바른미래당에게 계속 던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저는 주는 노력들이 저는 바른미래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도가 참 어려워요. 중도가 집권한 경우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없어서 특히 한국의 이 정치 문화를 옛날부터 쭉 보면은 중도라고 하는 게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이게 진보와 보수로 가면서 서로 이제 소위 이게 수렴되어 가는 거죠. 보수는 진보의 성격을 좀 가지고 진보는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미국 정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도를 표방하고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근데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중도를 표방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보수를 표방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결국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보수의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견인을 해서 끌고 가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거기에는 또 새가 없으니까 문제죠, 그죠? 그렇다면 근데 이번에 뭐 부산시장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출마했는데 안철수 대표 뭐 티켓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나 보시는지요?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 이 정도 하고요. 정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주미 대표가 나와서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게 좀 포션을 많이 잃었다는 느낌을 과거보다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저는 뭐 비전문가지만 뭐 이 점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뭐 정의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금 기존의 정당들 중에서 가장 정당에 충실하고 이런 진보 보수 의 입장에서 충실하다고 하면 저는 정의당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상당히 꾸준히 지지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두 분 말씀에 덧붙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계 개편이 된다면 그 정계 개편이 이제까지 정계 개편처럼 어떤 정치 공학, 소위 선거 공학 또 어떤 뭐 그런 유불리 정권 그런 차원에서 정계 개편이 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진보냐 보수냐 문제는 경제에 있어서 성장이냐 분배의 문제에서 어느 쪽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는 정당들이 다수가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분배와 성장 면에서 이 당은 이쪽에 가까워, 이 당은 이쪽에 가까워, 나는 그 중간에 어디인가 이고 싶은데 거기에 가까운 정당은 이거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계 개편이 아니면 정계 개편이 어떤 형식으로 돼도 큰 변화가 발전 차원에서 없지 않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게 없다. 저는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명백하게 저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사실 뭐 민주당과 특별히 다른
그런 사실 정강 플랫폼이 네.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참 수긍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정의당을 뭐 이중대다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좀 뭐 제대로 선전을 못 하더라도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정의당이 안고 가야 될 진보의 아젠다. 그리고 민주당과 다른 진보의 아젠다가 뭔가를 저는 명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정의당이 심상정의 당, 뭐 노회찬의 당 이상을 뛰어넘는 정말 공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저는 좀 찾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문성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의당은 그 전에 이제 김아무개 의원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적에 기존 정당들에 비하여서는 거기에 도덕적인 허물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할 때 또는 자유한국당 이런 주장을 할 때 정의당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좀 최소한의 레퍼런스가 되고 좋은 의미에서는 좀 더 계속 정치를 맑게 해주는 그리고 이제 이 거대 정당들이 안고 가지 못하는 굉장히 민생의 작은 그러나 알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역할을 한다면 한국 정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얘기를 할 텐데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 후보를 내질 않아서요. 낼 만한 분이 좀 몇 분 보이긴 하던데 왜 그런 건지 그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민주평화당이 이 부산에서 갖고 있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후보를 내봤자 크게 뭐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누가 사실 그 진짜 총대를 매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정치인 개개인들이 자기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민주평화당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우리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정당들은 이제 정당 그 자체에 대한 지지도를 현재 가지고 있는 지지를 갖다가 유지하거나 혹은 지지를 늘려가기 위하여서 비록 당선이 안 되더라도 후보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지고 저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공감한다 해가지고 표를 주고 당선은 안 돼도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선거에서의 후보인데 민평당은 제가 볼 적에는 이제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정당에다가 부산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도 말하자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뭐 정당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교육감 선거가 지금 뭐 깜깜이 선거 중에서도 제일 깜깜이 선거입니다. 뭐 김석준 교육감 후보죠 이제는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외에 보수 단일화도 있었고요, 중도 후보도 있었고 오히려 일반적인 시장 선거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은 확실하게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석준 교육감이 재선이 가능할까? 이 점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 청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선거와 비교해 보면 사실 보수의 단일화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보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 단일화도 사실 아름다운 단일화에 가깝도록 그 경쟁하던 분들이 다 공동선대위 위원장으로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여당의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거기에다 플러스 현직 효과, 그다음에 또 김석준 교육감이 들어와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청렴도를 상승시킨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사실 시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는 이름이면 제가 볼 때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지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선거다. 그래서 그러면 보수 단일화 후보가 김성진 후보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중도의 함전홍 후보라고 두 분이 나왔다. 김석준 교육감은 함진홍이죠. 함진홍.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래 거대한 이 물결 때문에 지방선거의 쟁점과 이슈들도 묻히고 있다. 우리가 이런 우려를 하고 우리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김 교수님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 시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초중고의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고 이게 엄청난 재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누구도 이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무슨 변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잘해가지고 교육감 후보들을 누구를 선택할까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교육감 선거 이 정도 하고요. 기초단체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초단체장은 굉장히 자신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뭐 박빙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원래 있었던 자유한국당을 근거로 한 기초단체장들이 지금 한 6명 정도가 다시 나오는데 이분들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도 말씀하시고 시당 차원에서도 당연히 얘기하겠죠. 꽃길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꽃길만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선거에 영향을 또 끼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또 대성부른 나무를 또 밀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냉정히 이제 제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좀 평가를 해보면 네. 현직 효과가 굉장히 저는 작용할 거다라고 굉장히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6명의 이제 현직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하나 내지 2개 정도만 조금 좀 위험한 상태, 위험하다기보다도 좀 경합 상태에 있지 않을까. 나머지 한 4-5개 정도는 거의 뭐 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은 뭐 시장은 내가 뭐 이 사람을 찍어도 구청장은 기존에 있던 구청장을 찍을 이게 교차 투표할 확률이 또 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장 수준에서 보면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되죠. 인물을 더 본다. 아무래도 좀 보게 되죠. 네, 저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지 않았습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를 가지고 난다. 사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 경쟁하는 2개의 정당이 있을 때 발전이 되는 건데 우리 한국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쪽으로 가 있을 때는 한쪽이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촛불 이전에는 이제 보수 정당이 잡고 있으면서 이 진보 정당이 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연수시키면서 시민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내놓는 건데 시간이 없었던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민주당 쪽에서 훌륭한 후보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런 기회에 딱 내세워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이렇게 경쟁이 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시간이 부족했다. 그걸 민주당만의 저는 문제로 몰아붙이는 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거의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지역구 시의원 1명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시의원이나 이런 데서 경력을 쌓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인력풀이 한계라고 하는 건 아주 민주당한테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말씀은 이번에도 하위 단위, 기초단체나 뭐 시의원 이런 데는 이전에 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답습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는 제가 볼 때 답습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기존에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없었으니까요. 뭐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뭐 이렇게 다른 자유한국당이 있다가 탈당해서 나와서 또 당명을 바꾸어서라도 가능성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선전하면 저는 3개에서 한 5개 정도는 좀 3개에서 5개. 예, 그 정도는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김 교수님도 한 말씀 청할까요? 사실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자기 호불호가 있는 정당과 가장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 그런 입장에서의 지역과 밀접하게 일상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그런 공약들에 대한 것을 공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압력이 행사해지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공약을 내놓게 되면 완전히 그 이후에 그냥 묻어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야말로 유권자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히려 좀 정당에서는 자유롭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좀 이제 제가 사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구청장이 나온 분도 있고 한데 오랫동안 정당을 위해서 봉사한 분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정말 경쟁이 되게 하는 누가 봐도 인물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찍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좀 내세웠으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제 살고 있는 지역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게 구청의 이 많은 직원분들을 동솔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저분이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아니 지금 이제 지났지만 네. 어쨌든 두 개의 정당이 정말 뭐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정말 그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시청하시는 유권자들, 시청자분들인데 워낙 많은 후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보고 이 사람이 좋은 후보다, 안 좋은 후보다 이걸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좋은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 뭐 안 좋은 후보라는 후보는 없겠죠. 그렇지 못한 후보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굉장히 어려운 해안을 질문이에요. 주십시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고 정당에 의한 책임 정치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정당에 대한 자기 선호 이걸 갖고 후보를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정책과 임무를 안 볼 수 없으니까 정책과 임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는 그 지혜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책이나 인물이야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대동소이해요. 예.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그거 갖고 저게 저거 그렇죠. 갖고 굉장히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뭐 선거 공보용 책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또 좀 필요하시다면 저는 또 요즘 그런 구글 검색이나 이런 인터넷 검색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저는 그 정도의 노력은 들여서 이 정책의 차이가 뭐다 하는 것들은 유권자들 스스로 조금 뭔가 관심을 갖고 저는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쉬는 싶습니다. 날이어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야, 너 뭐하냐 지금 선거하러 가야지. 그 누구 찍어 그래서 몇 번 찍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게 참 이제 우스개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사람을 찍는 선거가 아니라 덜 나쁜 경우를 찍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까 제가 드린 말씀도 어느 정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정당 정치 자체가 이게 아직 발전을 못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풀뿌리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게 정당은 인물을 발굴해가지고 계속 양육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내놓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점에서 만족한 지역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정책을 저는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역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어느 지역 보니까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두 군데 지역에 아파트로 살고 있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적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교통 체계를 새롭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실 가능하게 제안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저도 뭐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좀 정당에서 조금이라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기초자치 레벨이라면 그 수준이라면 예. 요번에 유권자들께서 투표하실 때는 좀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정책의 선별성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지역에 지역에 특화된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과정들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후보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왜냐하면 그만큼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정치인들에게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들이 교육받고 성장해 나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도덕이라는 잣대를 갖다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자치 단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얼만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기준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투표하는 데는 뭐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납세 실적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뭐 전과도 다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앞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도 중요하지만 정말 근데 현직 시장이나 현직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약속한 걸 정말 지켰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하죠. 명확한 저는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들은 우리 유권자들의 성향들은 뭐 사실 미래만 생각하죠. 미래만 자꾸 보는 네. 거죠. 그런데 미래라는 게 결국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저는 참고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어요. 예, 정치 얘기를 하니까 정치과 교수님이어서 그런지 정말 계속해서 공방이 오고 가네요. 자, 김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선거는 대외 관계, 남북 관계, 큰 틀의 역사적인 한반도를 둘러싼 큰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이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지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 지역의 쟁점들, 필요한 것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들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초점에서 선거에 임하고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저 시청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제 정책제 그 책자 같은 거라도 좀 챙겨 보시면 저희는 정말 오늘 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차 교수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근데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단 하루만 시민은 투표하는 단 하루만 자유인이 되고 나머지는 노예 상태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게 사실 굉장히 사실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단 하루 자유인으로 사는 그 권리라도 제대로 저는 좀 행사하는 정말 현명한 유권자가 좀 돼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 하루라도 단 하루 자유인으로 사는 6월 13일 꼭 기억하셔서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동안 정말 답답하고 희망을 못 보는 그런 세상 속에 오랜 기간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희망이 현실적인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부산시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변화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투표,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이후에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리 저 세 분과 함께할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 이슈가 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좀 더 나아지겠죠. 좀 더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시사포커스 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